자, 이제 47년도에 냉전 체제가 강화되지. 뭐가 발표되면서?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발표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냉전 체제 강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 선언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거지. 미군정이 저합작 운동을 지원을 처리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곧 결론은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는데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기 715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보 수립 과정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보는 거야. 한국 문제 유엔 이관 거출촌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은 거다? 냉전 체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716페이지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정. 그건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한국 문제에 관련해서 유엔 총회가 열렸단 말이야. 유엔 총회가 열렸다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됐어? 남북한 동시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하라. 이렇게 결정이 내렸다는 거지. 이것은 결국 뭐야? 남북한 통틀어서 어떻게 통일 정부를 수립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 얘기고. 그다음에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이 조직되었다까지 했지. 그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이 48년도에 이제 입국을 하는 거야.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 그래서 이 조직이 바로 이제 선거를 주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이 어떻게 입국을 하였습니다. 48년도 1월 달에. 그리고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동시총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이미 이 시기에 오면 38선이 거의 민족의 분단선으로 고착돼 있었고, 거의 38 이북 지역은 거의 공산화가 거의 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소련하고 이 김일성이가 이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은 북한까지 가서도 선거 준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8 이북 지역으로는 갈 수 없었다. 사실상 활동 지역은 38 이남 지역으로만 제한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뭘 할 수 없는 거야? 동시 총선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결정을 내린다고. 그게 이제 유엔 소총회 결정이야. 줄쳐놔. 유엔 소총회가 다시 열려서 이건 유엔 총회입니다. 그거 구분하세요. 유엔 총회야. 48년 2월에 개최한 유엔 소총회야, 소총회.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남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빨리 총선을 치러서 정부를 수립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엔 소총회 결의는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가능한 지역 총선. 그 말은 어떤 의미야, 이게? 남한만에서 단독 선거를 치르라는 얘기지? 그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 라는 결정이라는 거지, 의미가.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왔고, 이제 이 결정대로라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열리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결정대로 하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져서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영구 분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정에는 지지 세력이 있고, 이 결정을 지지했던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 결정에 지지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 지지했을까요? 정부 수립 입장에서 남한만의 평상시에도 이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산주의를 배제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자라는 입장에 있었던 세력이 있었어. 그 세력은 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 것 같다? 당연히 지지했을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야. 이승만과 그의 지지 세력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성수하고 송진을 중심으로 하는 김성수하고 송진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우익들.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도 거의 보수 우익이야. 그래서 한국민주당 세력. 그래서 유일하게 얘네들 이승만과 김성수, 송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 세력은 무슨 입장이었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뭐? 지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대야. 반대하는 애들은 어떤? 안 된다. 이러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영구 분단이 되잖아. 그래서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세력은 당연히 이 결정에 반발했겠지. 그래서 반대. 그 사람이 누구다? 얘네들 제한 나머지는 다야, 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누구? 김고하고 김규식. 이때 나오는 단체가 바로 민족자주연맹이야. 민족 47년에 민족자주연맹이라는 게 조직이 되는데 민족자주연맹과 관련되는 사람이 누구다? 김규식. 김구는 한국독립당이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요 두 사람 등은 평상시에 어떤 입장이야?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입장이야. 따라서 이 결정에는 뭐? 반대. 그래서 김구라는 사람이 이때 연설문을 발표해. 연설문. 그것도 반드시 사료지문 나오는 겁니다.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는 연설문을 남긴다. 48년 2월 달에. 이거 48년 2월 달이야.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바로 누구? 김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은 뭘까? 내용은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이다. 이게 나오게 되는 배경은 뭐야? UN 소청의 결의에 반대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때 통일정부 수립운동하는 거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남북 정치 지도자 회의를 열자고 제의하기도 해. 그래서 지금 유엔의 결정대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북한에다가 제의를 한단 말이야. 남북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막아보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남북 협상을 제의한다. 그래서 얘네들 남북 협상파라고도 해. 이 당시에 김규식 등 통일정부 수립운동하는 애들 남북 협상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이 당시에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반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 결정에 반발해서 제주도에서 이 사건이 터진다. 제주도 4.3 사건. 2월달, 4월달. 제주도 4.3 사건. 그래서 4월달에 제주도에서 이때 이제 좌익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사건이야. 제주도 4.3 사건인데 요 사건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좌익이 주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여기에 반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반대. 그리고 4월 중순에 김규식을 비롯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북한으로 건너가. 이거를 북한에서 수락을 하거든. 수락. 그래서 결국은 북한으로 실제로 가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가 열렸거든. 그걸 남북 연석회의라고 해. 남북 연석회의가 실제로 개최되더라고. 이걸 남북 협상이라고도 한다. 남북 협상이라는 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야. 남북 협상이라는 게 진행이 되더라. 여기에 가담했던 애들이 누굴까? 북한에서 열린 남북 연석회의, 남북 협상. 이거는 왜 열린 거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아보자고. 여기에 반대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하는 애들이 이걸 했겠지? 누굴까?
걔네들이 얘라는 거야. 김구, 김규식 등. 누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승만, 김성수, 송진우 얘네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안 가, 얘네들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북 협상이 열렸어. 그러나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공동성명만 발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가 열린다고. 그게 1948년 5월 10일. 이걸 5.10 총선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야. 그래서 5.10 총선. 그리고 요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5.10 총선. 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입니다. 맞지? 최초의 총선거입니다. 남북한 동시 총선으로 치러졌을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러졌을까? 단독 선거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이승만과 김성수, 송진우 세력이 참여한 거야. 얘네들 김구, 김규식을 아까 무슨 파라고 했지? 남북 협상파라고 했지? 얘네들은 불참. 반드시 그 책에 있어. 불참. 그래서 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요 이승만 세력, 김성수, 송진우 중심으로 하는 한민당 세력, 그다음에 촉송의 세력 이런 애들만 참여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불참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한민당, 한국민주당 세력이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지지하는 이 계열의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된 거지. 그리고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들이지. 그래서 이때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야. 4년이 아니라 2년. 그 책에 있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50총선거에 대해서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였으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러졌으며 이승만, 김성수, 송진우 등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세력은 당연히 여기 참가했겠지. 그런데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는 불참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당연히 얘네들이 승리했다. 그리고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러면 이제 총선은 왜 하는 거야?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5월 31일 날 재헌 국회가 구성이 된다. 재헌 국회. 이 재헌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세우는 거는 그냥 나라 세웁시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헌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 그러면 헌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 그럼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 총선을 치러야 되지. 그래서 총선을 치른 거야. 그래서 재헌,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제정이라고 해. 만든 거를 고치는 거는 개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나라나 건국의회, 초대의회는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겠지?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절이라고 합니다? 재헌절이라고 합니다. 재헌절. 재헌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는 누가 임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는 누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승만 반드시 줄쳐놓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은 어떻게 선출되었다. 그것도 줄쳐놔. 국회에서 선출되었다. 줄쳐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더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래서 한국문제 유엔 이관서부터 출발했지. 한국문제 유엔 이관부터 출발해서 뭐야?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까지 요 부분을 정리를 잘 해두시라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라고. 결론을 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누구의 주도, 누가 주도해서 한 거야? 유엔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기타.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일. 줄쳐놔.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다?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선포되니까 수립되니까 북한에서도 뭐야? 북한 정부 수립을 선포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조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됩니다.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바로 북한의 정부란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북한 정부가 먼저야? 대한민국이 먼저지? 그 다음에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거 맞지? 근데 반드시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북한 정부가 되는 거야. 요게 싹 빠져버리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그는 45년도 9월 6일 날 건준이 바뀐 단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건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지 뭐. 이승만 정부 때 뭐야.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 그게 반민족 행위처벌법이야. 반민족 행위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그것도 줄 나와 있으니까. 이승만 정부 때.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처벌법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 정부 수립 이전에 3.8 이남 지역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다 그랬죠?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랬어. 여전히 이념적 대립이 심했어.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래서 그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는 사건. 이것도 결국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제주도 4.3 사건. 좌익이 주도한. 근데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좌익이 주도한 사건이 있었고, 여수 순천 사건. 여수 순천 사건이 있어. 그 줄 나오죠? 여수 순천 사건. 10월 달에.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8년도 맨 마지막에 뭐야? 12월 달에 유엔 총회가 또 열려. 유엔 3차 총회. 유엔 총회가 열렸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이 나라다라고 이 나라를 승인하는 거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일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까? 대한민국이겠지. 왜? 유엔의 주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뭐 승인을 했다. 요 정도. 자, 여기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그 이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집중적으로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는 결국은 유엔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지금까지 하신 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 할 때, 광복을 전후해서, 해방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수립 시기까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대략 45년, 46년, 47년, 48년까지지, 연도로 치면. 근데 이제 그 전에 맨 처음에 썼던 거 있지? 43년부터 해가지고, 45년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회담,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상회의 반드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요 광복 직후에 활동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단체, 고도단체 정리해놓으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46년도에는 어떤 걸 정리해놔야 돼? 신탁 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 양상, 찬탁, 반탁 입장, 중도 세력의 입장, 그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하나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좌우 합작운동, 그런 것들을 정리해놓으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47년에는 냉전체제가 강화된다, 그치? 그 다음에 한국 문제 이관해가지고 요 문제를 48년까지 이어서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설명드렸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광복 이후의 경제 부분만 조금 추가시키면 돼. 자, 광복 이후의 경제. 광복 이후의 경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 거야. 38 해방 이후에 다시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는 양상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38 이북 지역에서는 소련이 군정을 실시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38 이남 지역은 미국이 군정을 실시했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 뭐냐면 38 이남 지역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혼란한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경제 부분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지역이었어. 혼란한. 이렇게. 왜?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38 이남은 사상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경제는 파행적인 경제구조 이렇게 나온다. 파행적인 경제구조. 파행적인 경제구조. 그래서 해방 이후에 파행적인 경제구조의 직면에서 그 전에는 38선이라는 선이 없었잖아. 그냥 교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주로 이북 지역 있죠. 이북 지역에는 주로 이제 공업 시설을 주로 배치해놨어. 공업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야. 주로 공업이 발달한 지역. 그 다음에 지하 자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편제돼 있어? 북한 지역에 다 몰려 있지. 반면에 남한 있죠. 남한은 주로 농업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야. 공업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공업이 중심이 아니라 농업이 주로 중심이 된 사회였단 말이야. 그리고 자원도 굉장히 부족하고 심지어는 북으로부터 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공급받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38선이 분단선으로 고착화되면서 교류가 어떻게 중단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각각 이렇게 나눠지니까 결국은 파행적인 일에서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 누가 타격을 많이 받아? 남한 사회가 타격을 많이 받은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남한 사회의 경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인구는 증가하고,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인구에 비해서 급속도로 증가해. 해방 이후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들도 물론 있겠지만, 북한은 해방 이후에 소련 군정의 시스템에서 친일파를 배제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화에 반대한 사람들이 월남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남한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북한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통화량이 급증해. 통화량이 급증. 이거는 뭐냐면 조선총독부가 패망 직전에 화폐를 많이 찍어냈어. 그냥 그 화폐 많이 찍어낸 화폐가 이제 해방 이후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급증한다. 그리고 인구는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뭐는 부족한 거야? 물자는 부족한 거지. 그래서 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린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래서 결론은 인구는 증가하고 통화량은 급증하고 물자는 부족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폭등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남한의 경제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38 이남 남한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 그냥 크게 읽어보시면 돼. 719페이지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720페이지까지 양가로 3번까지 그거 설명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하에서 뭘 했어? 미 군정이 실시됐지? 그리고 이제 미 군정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보시는 거야. 미 군정의 경제 정책. 일단 미군은 미 군정을 선포하고 38 이남 지역의 일본인 재산들 있지? 일본인 재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 재산들. 이런 것들을 미군정청 소속으로 어떻게 귀속시켰어.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귀속재산. 자, 그래서 미 군정은 일본인 재산들을 미 군정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귀속재산을 관리하고 일부는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농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농업정책. 이 당시에 이 농민들은 여전히 소작농이 많았을 것이고 지주의 수탈에 시달렸을 거야.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그래서 욕을 했겠지. 토지개혁을 합시다. 근데 이제 토지개혁 전에 미군정이 일단 농민의 불만을 좀 무마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소작료 개정 정책을 해. 소작료 개정 정책을 한다. 소작료 개정. 그러니까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소작료를 개정하는 정책을 편다. 그래서 뭐 무한정 소작료를 받지 못하겠어. 최고 소작료 결정의권 그런 거 나오죠. 최고 소작료 결정의권 그거 줄쳐놔. 최고 소작료 결정의권이라는 걸 제정했다. 이게 바로 소작료 개정 정책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최고 소작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소작료를 생산량의 3분의 1로 했어. 3분의 1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어. 그래서 어떤 토지에서 소작을 지어서 생산을 했다.
10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100가마의 3분의 1, 33.3가마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서 최고 소장료 상한선을 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이라고 해. 그래서 무슨 정책이야 이거? 소장료 개정 정책. 그래서 이걸 3일제라고도 한다. 소장료를 뭘로 정했다? 3일제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문제가 있어. 토지. 귀속 토지라고도 하는데 토지. 그래서 미군정 소속 하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토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 토지는 주로 뭐다? 신한공사를 중심으로 관리하겠어. 신한공사도 좋잖아. 신한공사라는 회사는 미군정기 때 미군정 소속의 토지, 농지를 관리했던 회사야. 그래서 신한공사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이때 농민들이 뭘 요구했냐면 토지 개혁을 요구했을 거란 말이야. 지주제, 부재지주가 여전히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이 별로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해 있었던 때란 말이지 당연히. 그래서 토지 개혁,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십시오라는 토지 개혁을 요구했을 것인데 그래서 미군정청은 그걸 위해서 거기 이런 거 나오지? 농지개혁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안 그리고 국회에 제출을 한 거야. 거기서 이제 법률로 통과하면 그게 농지개혁법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했지만 결국 이 당시에 국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요. 일제시대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었거든. 주로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지지 세력과 한국민주당 세력이야. 그래서 이승만 지지 세력과 한국민주당 세력들의 반발로 결국은 지주들의 반발로 농지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야, 결론은. 그러면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거야, 결국은. 안 했다. 자, 그래서 미군정청은 소장료 개정 정책 정도, 최고 소장료 상한선을 정하는, 3일제로 정하는, 3분의 1로 정하는 소장료 개정 정책을 했지만,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토지개혁, 농지개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 721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귀속 농지도 있지만 귀속 귀업체도 있다. 그 통칭해서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귀속재산을 관리, 처리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지금 미군정기 때의 상황, 경제 상황이 이렇단 말이야. 38 이남 지역은 굉장히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시기였다. 맞지? 인구가 증가하고 통화량이 급증하고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군정은 어떤 정책을 했다고? 귀속 재산의 일부를 관리 처리했다. 소장료 개정 정책을 했다. 최고 소장료 상한선을 정했다. 3분의 1. 신한공사를 통해서 토지 농지를 관리했다. 농지개혁 법안은 만들었지만 지주들의 반발로 결국은 농지개혁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물자 부족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 속출을 했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국이 원조를 해줬어. 그래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서 살던 시대야. 그래서 원조 경제의 의미를 좀 정리해놔. 간략하게. 원조 경제. 그래서 미군정기 3년 동안 누구의 도움에 의존해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서 생활했다. 그래서 원조 경제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 당시에 왜 한반도를 경제 원조를 해줬을까? 한반도만, 우리나라만 해줬을까? 전 세계적으로 먹여 살리던 때일까? 전 세계적으로 먹여 살리는 때가 있다, 미군이. 왜 그러냐면, 그때 하셨죠? 냉전체제가 강화되는 거라고, 47년. 근데 그 냉전체제 강화를 선언하는 게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거. 그 다음 하나가 뭐였지? 마샬 플랜. 마샬 플랜이 바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경제적 원조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공산화가 확산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제 원조를 전 세계적으로 하던 때야. 자, 그래서 이 원조 경제는 결국은 무엇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다? 공산화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 책에 다 나와요. 자, 그러나 이것으로 어쨌든 원조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3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 원조
물자라는 게 도입되던 시기야.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가 도입된다. 그게 원조 경제야. 근데 이때 주로 도입된 원조 물자가 주로 뭐였냐면요. 식료품이나 직접 먹는 거 있지, 먹는 거. 식료품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이야. 식료품이나 농산물 등 주로 소비재라고 하면 돼. 소비재 원조가 중심이었다. 자, 그래서 미군정기 3년 동안 식료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 등 소비재 원조를 중심으로 한 원조 물자가 많이 도입되던 시대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연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경제의 특징이야? 원조 경제의 특징입니다. 요 정도야. 자, 그래서 해방 이후의 경제 상황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럼 뭐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722페이지에 미군정 시기의 사회와 문화 있죠? 그건 이제 연필로 줄만 쳐놓으세요. 한국교육위원회, 교육심의의 발전, 그 줄만 그냥.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대한 반대운동, 서울대학교 신설, 그 줄만. 그리고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미군정하의 노동운동. 자, 노동운동이 있었지? 자, 좌익 줄쳐놔, 좌익.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약칭해서 전평, 그 줄쳐놔, 전평. 그 단체가, 이게 이제 조선공산당 소속, 좌익이면 조선공산당 소속 노동단체거든, 이게. 약칭해서 전평이라고 해. 거기다가, 이 단체가 주도한 게 바로 9월 46년에, 1946년에 발생했던 9월 총파업하고 10월 대구항쟁. 이게 바로 좌익이 주도한 사건이야. 10월 대구항쟁. 거기까지? 거기 동그라미 있네요. 동그라미 2번.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항쟁이죠?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냥. 뭐, 그 정도만 알아놔. 우익계열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문학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 정도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뭐 경제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처음에 했었던 해방을 전후해서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까지 중요한 사건들 열거해놓은 거 있죠? 거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큰 걸 위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뭐다? 대한민국 수립 시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만 한번 줄 쳐놓읍시다. 자, 718페이지로 가세요. 718페이지. 지금 남한의 정부 수립 과정 하는데 이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보는 거야. 근데 한번 읽자고. 자, 소련 군정의 실시. 북한의 건국 과정은 남한과 다르게 순탄하게 진행. 그것도 연필로 줄쳐놔. 비교가 되는 거지. 남한은 건국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순탄하게. 왜 그랬을까? 북한 지역은 사상적, 이념적 대립은 심하지 않은 지역이라 그랬잖아. 그거야. 그 다음에 48년 8월 9일 소련은 그거 연도 잘못됐다. 45년으로 고치세요. 45년 8월 9일. 연도를 고쳐. 45년 8월 9일. 그리고 줄. 이게 이제 소련군이 대일전 참전하는 날이야. 그래서 8월 초에 소련군이 먼저 들어온 거지. 그리고 8월 24일 날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했다. 소련군은 미군과 다르게 군정을 통한 직접 통치를 피하고 각 지방별로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권을 이양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썼다. 이거 다 공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거 반드시 줄쳐놔. 그 정도는 알아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거 중요한 단체다. 1946년 2월 달에. 이게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던 단체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거 반드시 줄쳐놔. 근데 이제 그 전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 김일성의 정권이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념적 대립은 없었지만 파벌이 있었다 그랬죠. 좌익 내. 그중에서 소련은 누굴 지원했다? 김일성. 그 얘기고. 1945년 10월 달에 거기서 줄 쳐놓으세요. 45년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줄. 그걸 북조선 공산당이라고 해. 북조선 공산당이라고도 해. 북조선 공산당. 누가 주도했냐면 김일성 줄. 자, 그 다음에 11월 줄쳐놔. 11월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 고 줄쳐놔. 그러니까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기 전에 두 개가 있는 거야. 북조선 공산당과 그 다음에 북조선 5도 행정국. 그 다음에 40년 2월 달에 이걸로 왔단 소리야. 그리고 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 기구에서 아주 중대한 개혁 조치를 한단 말이야. 북한은 이미.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무상 몰수 무상 분배에 기초한 토지 개혁의 실시 중요 산업 국유화 사업. 그거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북한은 정식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 토지개혁이라는 걸 한다고, 이때. 토지개혁. 그래서 지주한테 땅을 뺏어서 농민에게 분배하는 무상원칙이야, 유상원칙이야. 무상원칙으로 무상분배. 그래서 토지개혁이라는 정책을 이미 북한은 이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북한이 46년도 2월 달에 토지개혁을 하는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 일이 남한의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당연히 미쳤겠지. 46년도면 어떤 해야? 남한은 굉장히 시끄러울 때야. 신탁통치 문제로 반탁, 잔탁. 그 상태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좌익은 뭐 파업 일으키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해야 된다 하면서 막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운형, 김규식 그래서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운동만 하고 이렇게 막 혼란할 때란 말이야. 근데 이미 북한은 이 당시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던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이 된 상태고 여기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정책을 했단 말이야. 자, 그거 줄 쳐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북조선 노동당 줄 46년 8월 달에 그거는 밑에 김일성의 북조선 공산당 줄 연안파의 김두봉 북조선 신민당 줄. 그래서 북조선 공산당은 김일성이 이끌었고 북조선 신민당은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는데 두 당이 합쳐진 게 북조선 노동당이란 소리야. 그 다음에 11월 남조선 노동당 줄.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 목차만 줄쳐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 시간 없으면 이것만 보라고. 뭐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북조선 인민위원회 47년 2월 달에 임시자가 빠졌지? 그다음에 인민군을 창설했다. 48년 2월 달에 이미 북한은 인민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했단 말이야. 전쟁 준비를 미리 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거 줄쳐놓고 별표. 그리고서 나머지 차포 다 띄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고 여기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정책을 이미 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식 국가는 뭐야? 조선. 이건 보셨죠? 조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정부를 출범시킨다. 요거는 대한민국보다는 뒤란 말이야. 48년 9월 9일 이렇게 8월 15일 날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요 두 개는 정도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체 두 개. 북조선 임시민위원회. 그 다음에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드시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북한 정부가 출범한 거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노동당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이고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아주 순탄하게 정부가 수립되어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38선이 민족의 분단선이 돼버리는 바람에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다른 정부가 서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느냐면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온 거지. 물론 이제 뭐 계속 나가겠지만 문제는 주로 김대중 정부까지 나와서 각 정부별로 각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주로 물어보는 게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정부별로 그걸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